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1주차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면 수업을 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교양 선택으로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네, 왜 이 현대사회와 직업윤리라는 것이 생겨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로운 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과목도 개설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요. 시대가 원해서 만들어진 과목이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입니다. 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야지만이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독립을 하려면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부모를 떠나서 내 개개인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는 선택, 직업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윤리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알바를 할 때, 한 달만 하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나와버리는, 한 달 하고 딱 월급 받고 안 나와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이 생겨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최종 목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길러줬는데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가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숙제이고요. 또 그 직장에서의 윤리, 어떤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과목이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은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한 학기 동안 공부했는데 직업윤리라는 것이 어떻게 고양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신장되었는지, 어떻게 함양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또 이제 시험만으로도 또 채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아직 볼지 안 볼지 미확정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합해서 한 50점 잡고요. 사실은 더 조금 잡는데 학교에서 50점 이상은 잡으라 해서 50점 잡고요. 출석, 태도, 과제 이런 것들로 50점을 차지합니다. 출석도 출석 과제를 잘 제출하는 것, 제때제때 과제를 잘 제출하는 것도 출석이고 태도 역시 여러분들이 제때 넣는가 이런 것도 태도도 출석이고 과제도 출석이고 그러잖아요. 물론 과제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출석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때제때 제가 수요일 원래 오전 아침 일찍 9시경에 늦습니다. 원래 수요일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잘못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오늘 다시 제가 녹음해가지고 오늘 밤에 수요일 밤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이번 주만큼은 제가 수요일날 밤에 올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잘하면 A뿔을 맞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에 계속 2학기 작년 학기 내내 1학기 2학기 전부 절대평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성적을 잘 줬습니다. 이번 학기도 절대평가일지 상대평가일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하면은 제가 될 수 있으면 A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50% 정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석을 잘했는데 왜 B뿔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말고사를 많이 못 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지 말고 책에서 어떤 용어라는 것들이 그 책에서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그 교재를 사용해서 그 교재에서 쓰는 언어를 사용해서 점수를
기말고사를 본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되 참고로만 하고 기말고사는 어차피 기말고사도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10시까지 내라. 그러면 10시에 정확히 내주셔야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O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말고사는 제때 넣어라. 출석도 제때 해라. 또 뭐 제가 어려운 숙제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강점 20가지를 써라. 근데 이게 언제 제출하냐면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말고사 전까지라고 해서 그 주에 하면 안 되고 5월달까지는 최대한 5월 30일까지는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12월 기말고사는 마찬가지고 12월이면 11월 30일까지 1학기는 5월 30일까지 기말고사 이렇게 과제란에 제가 과제란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출석 과제가 아니고 과제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제출해버리면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점수가 못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월 30 이전에 제가 과제란에 내놓을 테니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한 1시간 정도 또는 2시간 정도 깊이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강점을 한번 써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단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너 단점 말해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친구들이 막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말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강점,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을 말하라고 하면 좀 내가 이것이 장점인가 하고 잘 못 쓰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을 조금 더 없애자. 단점을 좀 없애보자 라면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의 장점을 더 살려보자. 그러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러면 노래를 잘하기는 하지만 가수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수 정도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레슨을 한번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는 거. 이게 나의 강점. 그러니까 2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또 하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참 말을 잘해.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나운서처럼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교육을 좀 받아볼까? 이런 거. 이렇게 계획을 한번, 그러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나의 강점을 살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나는 타이핑을 너무 잘 쳐. 그럼 모두 1급을 얼른 따라오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자기의 강점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획표를 한번 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마지막 중간, 그러니까 챕터 한 3번째, 뒤에서 3번째 정도에 자기계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어떤 책이 있는가 쭉 한번 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든 거 책을 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과제 내줄 것입니다. 이번 과제는 나의 강점 20가지입니다. 5월 30일까지만 내면 됩니다. 자, 책 소개를 제가 했나요? 책 소개는 현대사회와 직업윤리고 출판사는 강원출판사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 직업 세계의 다양성을 알고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고민을 성찰할 수 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직업 세계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직장에서의 부딪히는 윤리적 고민까지도 여러분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직업윤리 강원출판사고요. 1장 직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하고 일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의미, 직업이 주는 정체성, 직업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진다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못해도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한 어떤 그 직업이 의사라고 한다면 키도 좋고 못생기고 말도 못하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어도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 주는 정체성이 있어서 퀄리티가 좀 높여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말입니다. 직업이 주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CEO야. CEO인데 저 사람이 돈을 겁나게 잘 벌어. 그러면 왠지 모르게 뭔가가 있어 보이고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택시 드라이버인데 운전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굉장히 개인 택시, 모범 택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심이 있어. 아주 자긍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주는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때 물론 제가 말할 때는 제가 뭐좀 교수나 의사나 이런 직업을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편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풀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직업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직업의 정의는 10장을 설명을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직업의 정의라고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내가 하나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직업관과 직업의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직업관. 자,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 직업관은 우리가 직업을 어때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그래도 어때요? 생계 유지 수단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지향적 직업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가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경제적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먹고 살려면 부모로부터 내가 독립을 했어. 그러면은 집세, 먹을 거, 이런 것도 옷,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생계 유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개성 발휘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생계 유지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자아실현 또는 지향적 직업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내면적 가치이다. 물론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남편도 생계 유지 수단은 아니겠지요. 다 양성평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남편도 벌고 나도 벌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또 그걸 경제적인 거를 이제 떠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사실은 비대면 수업도 좋지만 여러분과 만나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면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저는 에너지가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그 자아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 발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회 역할의 실현이다. 제가 어떤 사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는 물론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온다면은 돈이 많이 버는 것이고 건강이고 우리 새끼들 다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내 개인적인, 오로지 내 개인적인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다녔던 대학 교수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하고 여러분과 유한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왜냐하면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여러분의 위안이 되고 싶은 것이 내 기본 어떤 개인적인 좀 소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문자로 어떤 서로의 어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가 유한이 된다면 나도 사회에 하나의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여 지향적 직업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유지수단과 함께 개성 발휘의 장이 되고 사회 역할의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속을 해서 내가 여기 교수사회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또 같은 모임도 하고 같이 운동도 나가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돈을 버는 목적이 수단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가치가 이제 보수가 좀 작잖아요. 사회적 역할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NGO 활동 같은 경우는 보수가 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나는 이 분야가 나에게 더 큰 행복감을 줘. 그렇기 때문에 돈은 나는 조금 더 두 번째로 할 거야. 내가 NGO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그러면은 돈이 좀 작더라도 사회의 기여가 훨 나한테는 크잖아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자, 한국인의 직업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식이 초, 중,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그러니까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 요리사, 경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은 우리는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중등교사, 간호사, 의사 순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신이 바라는 직업은 공통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 연한이 길며 가장 안정된 직업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까? 그게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나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속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니까 조금 정년이 보장되고 좀 안정된 직업을 원하니까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애들에게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부모가 알지도 못하면서 너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이렇게 리더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물론 수업 도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21 트렌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사회가 변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가져갖고도 다시 이직을 했을 때 더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이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늘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직업의 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을 받을 때 월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돈을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연공, 급제비,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허봉제죠. 보통 교사라든지 공무원, 여러 공사,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주로 하지요. 뭐 물론 기업도 호봉제도 있겠지요. 그래서 해가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연공급제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봉제는 무엇인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사전에 결정하고 종업원에게 1년치에 대한 임금 보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 선수라든지 대기업 임원들은 대부분이 연봉제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봉제가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연공급제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2장. 윤리이론이란 무엇인가? 자,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해보자.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많이 윤리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네, 개념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 보통 너 개념이 없어야, 저기는 개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념 있는 여자, 개념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개념이라는 의미는 제가 수업 도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있는 여자, 개념 있는 남자라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는 남자, 기본이 되어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할 때에는 이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심오하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만,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의 개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은 물론 도덕이 또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요.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윤리하고 도덕하고 우리가 차이가 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도덕이라고 하고, 또 윤리라는 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다. 비슷하죠? 똑같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 규범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너는 강제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도 윤리에 포함이 되지만 큰 의미로 모든 게 윤리에 들어가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것만큼은 우리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생활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윤리의 사고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성,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떤 공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편화 기능, 보통 그런 것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보통 그런 것들을 보편화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정당화 기능은 다양성,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양성, 기호 등을 인정하는 것들을 정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이론은 무엇인가? 윤리가 아닌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너가 갖고 있는 취향이 윤리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다 매운 것을 좋아하고 안 매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즘 매운 것을 좋아해서 매운 것을 어쩌다 한 번씩 먹어보면 나는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취향으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청을 할 때 매운 떡볶이 나 그거 도저히 못 먹겠던데 그걸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네 기호다. 이 취향이기 때문에 이건 윤리가 아니다. 감정도 네 좋고 나쁘고 기복이 있는 것도 이거는 윤리가 아니다. 네 감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천적 지혜. 너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못하게 행동하는 이것도 윤리는 아니다. 또 신명론. 신을 믿고 안 믿고도 이거는 윤리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편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윤리가 아닌 것이다. 이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내겠죠. 의무론. 자, 윤리 이론에서 의무론과 결과론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의무론.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만 되는 도덕률을, 의무론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론은 행위가 좋은 결과를 낳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윤리를 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